이어서 패션 업계의 다양한 인사이트와 영감을 전해드릴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연은요, 블랙야크의 정혜옥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지속 가능한 브랜드 전략을 기반으로 블랙야크의 친환경 경영 방향성과 또 대외 협력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 여러분이 패션과 또 지속 가능성에 대해 새로운 시각과 인사이트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럼 뜨거운 박수로 정혜옥 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BYM 블랙야크의 정혜욱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발표에 앞서서 죄송하지만 제가 좀 실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챙겨온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먼저 세팅을 하고 이어서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럼 발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BYM 블랙야크의 지속가능 경영 전략, 그리고 저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ESG 경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사실 저에 대한 소개는 뭐 생략을 해도 되겠지만,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청중분들이 이제 학생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생 할 때 생각이 좀 났는데, 저는 사실 지금 패션업에 일하고 있지만 의류학과가 주전공은 아니었습니다. 복수전공으로 의류학과를 했었고, 원래 이제 꿈은 체육교사였는데 학교 다니면서 패션 쪽으로 일을 하고 싶어서 의류학과 복수전공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의류학과 처음 들어갔을 때 저희 베트남의 생산 공장으로 이렇게 견학을 갈 수 있는 거의 5주 가까이 되는 산업협력 인턴십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사실은 자격 조건이 안 됐었거든요. 몇 학점 이상 들은 학생들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인턴십이었는데, 학점이 부족하지만 일단 지원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쪽에 이제 부탁하기를 혹시 자리가 남으면 저를 보내주시고, 남는 자리가 없으면 뭐 저는 자격 조건이 안 되니까 포기하겠다 했는데, 운이 좋게도 제가 이제 인턴십에 포함돼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근데 다녀오고 나서 물어보니까 자리가 사실은 없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뭐 초과되게 지원을 했는데 자격이 어떻게 보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청을 하는 어떤 의지에 대한 보답으로 인턴십을 보내주게 됐다라고 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덕분에 저는 의료학과에 잘 적응을 하고 또 이제 졸업도 하게 됐는데, 당시에 이제 졸업할 때 선택지가 2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앞에 놓여있는 멋진 작품들처럼 졸업 패션쇼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졸업 논문을 쓰는 방식으로 이제 둘 중 하나를 하면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실기 수업이 너무 안 좋아서 그림 그리거나 이런 봉제 이런 거에 너무 약해서 졸업 논문을 택했었고, 당시에 썼던 졸업 논문이 페트병 재활용 원사, 기술 동향 및 실용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저 주제를 선택할 때는 어떤 큰 뜻이 있어서 선택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했던 큰 업무 중에 국내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지금 앞에 전시해 놓은 이 프로젝트를 TF 리더로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되면서 현재는 ESG, 지속가능 경영 이런 업무까지 확장이 돼서 삶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 공모전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공모전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졸업을 못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도전을 하는 학생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가짐에 큰 응원을 보내고, 앞으로도 좋은 일이 많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장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ESG 관련 업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ESG라는 단어가 이제는 많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네, 기업의 비재무적 가치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얼마나 이 기업이 뭐 매출 또는 뭐 영업이익을 잘 올렸나 하는 거는 이제 재무제표에 나타나는데, 그 재무제표 외에 숫자로 보여지지 않는 환경,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한 어떤 활동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ESG, 그러니까 비재무적 가치가 중요해지게 된 배경에는 사실 기업의 역할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큽니다. 옛날에는 기업이 돈 잘 벌고 그 수익을 주주들한테 잘 배분하면은 좋은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업이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뭐 환경이라든지 저희 사람과 관련된 부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제 이해관계자라고 부르죠.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모두한테 좋은 영향을 줘야 된다. 그런 착한 기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라고 투자사들이 강조를 하는 게 ESG입니다.
그럼 ESG 관점에서 저희 회사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잘하는 기업인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도 50년이 넘었어요. 1973년에 종로 5가에 1평짜리 배낭 가게로 지금도 이제 열심히 일하고 계신 회장님께서 1평짜리 가게로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사업을 이어오고 있고요. 저희 회사 자랑거리로 좀 두 가지를 크게 꼽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제품력과 혁신성이에요. 기술력이 인정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 미넨에서 매년 스포츠 아웃도어 최대 트레이드 쇼가 열립니다. 이스포라고 부르는 행사인데요. 그 이스포에서 기술력이 뛰어난 제품에 이렇게 상을 줘요. 제품상을. 근데 저희가 9년 동안 지금 누적 36개 제품상을 수상을 했고요. 올해도 3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일 브랜드로는 최다 수상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저희가 제품 기술력과 혁신성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또 다음으로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뭐 비치코밍이라든지 이런 환경 정화 활동 저희도 당연히 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제품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다는 점이 차별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향후 미션은 앞에 50년은 어떤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생존, 그리고 혹독한 자연 환경에서 신체를 보호해주는 그런 생존의 제품에 좀 치중을 했다면, 향후 50년은 자연과 공존하는 그런 비즈니스, 그런 제품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자연과의 공존은 사실 저희 기업이 원하는 방향이기도 하지만 소비자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패션 기업이 ESG 하면 뭐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소비자분들 대부분이 환경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뉴스에서 워낙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패션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에서는 이제 전체 산업군 3위를 환경이 차지하고 있고요. 1등이 식품, 2등이 건설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주가 앞쪽에 있는데 그 중에 3등으로 패션이 온실가스 기여도가 상당히 이제 높은 축에 속하고, 또 수자원을 오염시키는 두 번째 원인이 패션 산업이에요. 이 염색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수자원 오염에도 큰 부분 차지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옷을 다 입고 폐기하게 되면은 이게 재활용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옷이 옷으로 재활용되는 비율이 1%밖에 안 돼요. 1초에 그 트럭 한 대의 분량이 전 세계에서 버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온실가스 잠깐 말씀드렸는데, 패션 산업에 온실가스 영향 미치는 가장 어떤 포인트가 문제인가 했을 때 소재가 가장 큽니다. 소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제일 많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온실가스라는 거는 화석연료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거나 그거를 이제 소각할 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화학섬유, 뭐 나일론, 폴리에스터 같은 그런 화학섬유들이 이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럼 어떤 소재가 제일 문제냐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 폴리에스터가 단연코 1등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전체 그 패션에서 쓰이는 소재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면, 막, 폴리에스터, 나일론, 뭐 아크릴, 정말 셀 수 없이 많은데 그 전체 소재 중에서 사용량 1등이 폴리에스터예요.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4%나 패션 섬유 산업에서 쓰이고 있고, 이게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이 폴리에스터 요놈만 친환경적으로 잘 바꿔줘도 이 패션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그 임팩트를 줄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폴리에스터를 개선하는 게 이제 패션 산업의 큰 과제였는데, 이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을 하면 폴리에스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을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영상에 이미 많이 나왔는데요. 보신 것처럼 페트병을 재활용하면 폴리에스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역순으로 이렇게 전시를 해놓게 됐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페트병이랑 폴리에스터 원사랑 원료가 동일합니다. 둘 다 PET라는 종류의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페트병도 새 걸로 만들고 폴리에스터도 새 걸로 만들면 양쪽에서 이 화석 연료를 가공을 해야 되는데 원료가 동일하니까 페트병을 깔끔하게 잘 재활용을 해서 앞에 보시는 이 공정이 이제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공정이고요. 재생 폴리에스터 원사를 만들게 되면 폴리에스터 만들겠다고 쓰던 그 화석 연료를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이제 똑같은 뭐 티셔츠나 제품을 만들어도 이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양이 급격하게 저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산업에서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우리가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조금 이제 안타까운 100%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국내 많은 패션 기업들이 이 재생 폴리에스터 원사로 제품을 만들겠다고 우리나라 페트병 재생 원료가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대만 같은 다른 나라의 페트병 그 재생 원료를 수입해서 옷을 만들고 있던 거예요. 주로 여기 앞에 보시는 이 칩을 수입을 해서 옷을 만들게 되는데 지금도 사실 그 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께서 매장에 가셔가지고 이거 환경에 좋은 제품이네 하고 구매를 해주셔도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페트병 재활용에는 도움이 안 되고 다른 나라의 페트병 폐기물만 이렇게 잘 재활용시켜주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왜 페트병 재활용이 안 되는가, 이 문제를 저희가 좀 가까이서 살펴보니 앞에 재활용 그 기본 전제 단계부터가 좀 문제가 심각했어요. 이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옷을 만드는 걸 크게 5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분리 배출, 그리고 두 번째 재활용 공장으로 가서 이렇게 파쇄가 된 다음에 칩으로 만들어지고 원사기업 그리고 저희 같은 완제품 회사가 옷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이 앞에 분리 배출 그리고 수거 선별 과정에서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지금 아마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잘 아실 거예요. 분리수거 하는 날 페트병만 따로 모으는 마대가 있고 그쪽에 이제 관리인분께서 뭐 라벨 안 뗀 거 이렇게 잔소리 하시거나 직접 떼주시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된 게 이제 5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페트병 재활용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을 했던 거고요. 여기서 제가 조금 오늘 이제 강연하는 김에 말씀을 드리면은 페트병 재활용할 때 라벨 떼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페트병 재활용할 때 첫 번째 단계가 파쇄입니다. 지금 이렇게 플레이크로 갈아버리는 건데요. 병뚜껑이랑 페트병 몸체는 같이 파쇄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공장에서 물에서 이렇게 세척을 합니다. 근데 병뚜껑이랑 페트병 몸체는 서로 다른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병뚜껑은 물 위에 뜨고 페트 몸체는 가라앉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순수하게 페트 몸체만 플레이크를 얻을 수가 있는데 라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라벨이 뜨는 라벨이 있고 가라앉는 라벨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이 스파클 같은 경우는 무라벨이라서 이제 너무 좋은데 생수 라벨 같은 애들은 PP 라벨이라고 해서 걔는 물 위에 떠요. 그래서 걔는 뭐 같이 파쇄가 돼도 상관이 없지만 저희 그 편의점 가 보면은 뭐 주스라든지 커피라든지 그런 페트 전체를 감싸고 있는 절취선 따라서 뜯어야 되는 그 라벨들은 PET 라벨이에요. 페트병이랑 동일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그 라벨들은 물 아래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 아래 가라앉아 있는 페트 몸체랑 섞이게 되면 그 잉크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재활용 공정에서 방해가 되고 섬유 산업에서는 컬러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기존 레시피대로 염색을 할 수 있는 이런 섬유가 나와야 되는데 색깔 영향이 받은 잘못된 섬유가 나오기 때문에 라벨을 꼭 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분리배출 지금 5년 됐고 잘 어떻게 보면 시민분들의 인식은 개선돼서 잘 모이고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수거 단계에서 혼합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뉴스 영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정부가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모아 재활용하겠다고 해서 번거롭더라도 열심히 분리배출하고 있는데 정작 재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저희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장세만 환경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단지에 찾아온 재활용품 수거 차량, 커다란 집게가 각종 플라스틱류가 섞인 재활용품 마대를 올려 짐칸에 싣습니다. 이번엔 투명 페트병만 모은 마대 차례. 그런데 같은 짐칸에 쏟아붓습니다. 주민들이 애써 별도로 모아놓은 투명 페트병이 일반 플라스틱류와 순식간에 뒤섞인 겁니다. 예, 보신 것처럼 아무리 분리배출을 잘해도 수거 단계에서 이렇게 섞이는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아직도 100%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계속 지속가능 패션을 다른 나라 폐기물 재활용하면서 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페트병도 제대로 재활용을 못하는데 무슨 지속가능 패션이냐 하고 19년도에 우리나라 페트를 재활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정부 기관 그리고 생수기업, 지금 앞에 있는 스파클이랑 같이 했어요. 그래서 생수 음료 기업, 페트 재활용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맺고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완전히 이제 새로운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투명 페트 깔끔한 거를 모으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스파클이라는 기업이랑 같이 협력을 했고, 스파클은 가정 정기 배송이 매출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스파클에서 이때 프로모션을 내건 게 투명 페트병 다 드시고 물 다 드신 다음에 분리 배출하지 마시고 현관문 앞에다 그대로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다음 배송 갈 때 그거 깔끔하게 수거하고 2리터짜리 하나 공짜로 드린다. 이 프로모션을 걸어가지고 투명 페트를 이제 전혀 혼합되지 않게 깔끔하게 모았습니다. 그러고 다음 단계인 재활용 공정에서는 원래도 플라스틱 파쇄 재활용업을 하시던 그 파트너사였는데요. 투명 페트만을 위한 별도의 설비를 추가로 이제 투자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원사 기업이랑 저희는 아웃도어 제품에 걸맞는 그런 품질의 사종을 개발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기능성, 냉감이라든지 항균, 항치 같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기능성을 담아서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2020년 7월에 출시를 했고, 저희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 페트병 재활용은 국내 최초 시장화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지금 계속 양을 늘려나가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특정 생수회사의 페트병만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께서 분리배출한 그 투명 페트병 재활용하기 위해서 지자체라든지 여러 기업들과 MOU를 맺고 이렇게 자원순환 체계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그 발표에도 제가 사실 그런 재생지를 만드는 기계가 등장을 할 줄은 몰랐는데요. 저희도 패션 회사지만 기계를 만든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형으로 이렇게 모형을 갖고 왔는데 페트병을 파쇄하는 파쇄기예요. 저희가 이렇게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을 해놓고 막 미디어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같이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는데 가보면은 페트병은 잘 모아놨어요, 깔끔하게. 근데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게 페트병이 워낙 가볍다 보니까 그 상태로는 아무도 운반을 안 해줘요. 기름값이 더 나가니까. 그래서 부피를 줄이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그때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소형 파쇄기, 냉장고만한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밑에 플레이크로 갈아버릴 수 있게 소형 파쇄기까지 만들면서 솔루션을 점점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힘을 합치고 있는 파트너들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중앙정부, 다양한 지자체, 민간 기업들과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특징은 단순히 저희가 사실 재생 페트병 원사, 지금은 어떻게 보면 흔할 수도 있어요. 이 원사 그냥 구입해서 제품 만들면 페트병 재활용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는 지자체라든지 기업에서 저희 이런 함께하고 싶다 이런 문의가 왔을 때 가장 앞단까지 찾아가서 분리배출부터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이런 컨설팅을 해드리고 닫힌 순환고리를 만든다는 게 저희의 좀 차별점입니다. 그래서 조금 자랑하고 싶은 이제 협력 사례로 당연히 이제 환경부랑 긴밀하게 계속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라고 해서 UN에 이제 가입돼 있는 회원국들의 정상들이 모여서 2050년 탄소 중립 어떻게 달성할 건지 논의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저희가 국가대표처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어떤 탄소 중립 순환 경제 사례로 소개가 된 적이 있고요. 또 경찰이나 군 쪽에도 페트병 재활용 제품을 납품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분리배출된 그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다시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피복으로 만들어 드리는 그런 활동도 했고요. 코카콜라나 맥도날드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들과도 친환경 어떤 이벤트의 리워드, 그리고 맥도날드 지금 가보시면은 그 냉동창고 들어갈 때 입는 패딩이 있어요. 그 크루들 패딩은 저희가 페트병 재활용 소재, 그리고 맥도날드의 그 일회용 컵에서 발생하는 그거를 충전재로 재활용해서 만들어드리고 했습니다. 포스코랑도 비슷한 작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의 현재까지 정량적인 성과입니다. 그래서 500ml 페트병, 이 앞에 있는 이게 500ml 페트병인데요. 누적으로 저희가 지금 7,700만 병 이상 재활용을 했고 1년로 세우면 남극에서 북극을 입고도 넘어가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발자국은 약 1,500톤 조금 못되게 저감을 시켰는데 이게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 나무의 수로 좀 환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30년생 소나무 18만 그루 정도를 이들이 흡수하는 탄소량과 맞먹는다,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도 사막에 가서 나무 심고 이런 활동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직원들이 아무리 나무를 열심히 심어도 이렇게 18만 그루를 심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본업,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게 환경 개선하는 임팩트가 훨씬 크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지금 넥스트 과제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재생 폴리에스터로 옷을 만들어도 이 옷이 그 자연분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친구도 결국엔 합성섬유이기 때문에 자연분해가 되지 않고 폐의류 배출량에 기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결국에는 선형경제, 그러니까 생산 다음에 사용 폐기로 이어지는 이 선형경제에서 벗어나서 원료가 한번 투입되고 나면은 지속적인 재활용이 일어나서 순환되는 그 순환경제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앱손에서도 페이퍼 투 페이퍼를 하고 계시고 페트병은 다시 페트로 재활용되는 그런 이제 바틀 투 바틀 그리고 옷은 옷으로 텍스타일 투 텍스타일, 패브릭 투 패브릭 이런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저희는 다음 과제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폐의류 배출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폐의류 배출량이 전 세계 5등이에요. 국민 수를 생각하면 정말 많이 버리는 수준인데 뭐 국내에서 재활용을 하든 글로벌리 재활용을 하든 지금 폐의류 재활용은 플라스틱 다음 이슈로 급격하게 떠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지금 이런 순환경제 달성을 위해서 저희 이제 브랜드 차원에서 봤을 때 유럽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과제들을 그 다음 넥스트 이제 목표로 지향을 하고 있고 관련해 가지고 법으로도 이렇게 다 규제를 하고 있어요. 이 법들이 이제 아무래도 의류학과라든지 패션 디자인과 분들은 패션 업계로 진출을 하실 테니까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그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는 실제 실무에 반영이 되고 있을 거예요. 재생 원료를 의무적으로 몇 %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업무에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음 과제로 하고 있는 패브릭 투 패브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옷을 다시 옷으로 재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면이나 이런 섬유들은 파쇄를 하고 다시 방접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사실 물리적 재활용이라고 해서 이게 품질이 갈수록 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화학 섬유들은 그 고분자 형태를 완전히 이제 고분자 고리를 끊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빵을 밀가루로 되돌릴 수 있는 기술이 최근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재활용의 이제 끝판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처럼 이 가루가 폴리에스터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에 나오는 저런 과정을 통해서 염료까지 다 빼가지고 폴리에스터의 원료로 되돌릴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다시 칩을 만들고 원사를 만들고 옷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화학적 재활용 공정이고요. 저희가 관련해가지고 지금 정부 과제도 수행 중에 있고 육군의 군수사랑도 좀 R&D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육군에서 이제 입고 있는 활동복 이 체육복이 폴리에스터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95% 이상인데 재활용 가치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파쇄하고 화학적으로 재활용해서 이렇게 새로운 디자인의 폴리에스터 제품으로 저희가 제품화를 성공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 방향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그래서 마지막 장표인데요. 저희 BYM 블랙야크는 의식주 중에 가장 앞에 있는 옷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 행사에 초청받으면서 앱손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이제 ESG 관련된 활동들을 참고하게 됐었는데요. 너무 저희보다 훨씬 더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방향을 지금 지향을 하고 있고 또 이 프린팅이라는 건 의식주 전반에 다 걸쳐 있는 큰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블랙약과 앱손이 앞으로도 같은 방향을 지향하면서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리고 탄소 중립 순환경제 달성에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혜욱 과장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발표가 오늘 이 현장에서 참 기감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앱손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 이번 행사가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환경에 대해서 저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